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식당을 울렸다. 노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피가 흘러내렸고 그는 테이블을 짚으며 몸을 지탱했다. 건설 노동자는 분노로 가슴을 들썩이며 그를 위협적으로 내려다보고 있었고 주머니마다 휴대폰이 튀어나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그 폭력배가 몰랐던 것은 방금 폭행한 조용한 72세 참전 용사에게 국가정보원을 이끄는 딸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몇 시간 안에 그 한순간의 폭력은 정부 최고위층까지 닿아 있는 음모를 밝혀내고 작은 한국 시골 마을의 조직적인 부패를 드러내며 때로는 무력해 보이는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임을 증명할 것이었다. 김민주는 수십 년간의 비밀 군사작전 후 평화로운 익명을 찾아 3년 전 청강리로 이사왔다. 3,800명의 주민이 사는 이 작은 마을은 그가 27년간 해군 정보국에서 싸워 지켜내려 했던 모든 것을 상징했다. 중심계는 여전히 3대째 이어져 온 철물점이 있었고 정겨운 식당에서는 두툼한 도자기 잔에 커피를 내줬다. 우체국 밖에는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길을 걷는 낯선 이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매주 화요일 아침 7시 30분 정각, 김민주는 정겨운 식당에 들어가 블랙커피와 통밀 토스트를 주문하고 네 대륙을 함께했던 가죽 지갑에서 정확한 잔돈을 세어냈다. 그는 항상 벽에 등을 대고 입구를 향해 앉았다. 정보국 근무 시절의 오래된 습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조심스러운 태도와 보훈회 배지를 카디건에 단 노인만을 보았다. 그들은 그의 집에 보관된 16개의 훈장을 보지 못했고 각각의 훈장에 깃든 기억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다. 젊은 여종업원 이수진은 몇 달 전부터 그의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그녀는 묻지 않고 커피를 따랐고 항상 블랙이었으며 크림 피처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김민주는 그녀의 효율성과 친절함에 감사했다. 그 보답으로 그는 정확히 20%의 팁을 주었고 토스트가 약간 탄 채로 나와도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이수진이 알아챘지만 결코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김민준의 눈이 끊임없이 방을 훑는 방식이었다. 그가 휴대폰을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는 방식, 그리고 군인 출신임을 짐작하게 하는 절도 있는 태도였다. 그녀는 충분히 많은 참전 용사들을 서빙했기에 그런 징후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식당 건너편에는 박준호가 늘 앉던 구석 부스에 앉아 점점 더 초조하게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있었다. 34세의 이 건설 노동자는 지난 5년간 청강리가 변하는 것을 지켜봤고 모든 변화가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졌다. 그의 할아버지는 시내 상업 건물의 절반을 지었다. 그의 아버지는 섬유 공장에서 30년간 일했지만 공장은 해외로 이전하며 문을 닫았다. 박준호는 마을에서 깊은 뿌리에서 오는 특정 지위와 존경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대신 그는 김민준 같은 외부인들이 조용한 자신감과 조심스러운 태도로 나타나 오랫동안 살아온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했던 부동산을 사는 것을 지켜봤다. 박준호에게 이 외부인들은 현대 한국의 모든 잘못된 점을 대변했다. 그들은 청강리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고 전통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분수를 몰랐다. 몇 주 동안 박준호는 김민준이 식당에 들어올 때마다 점점 더 날카로운 말을 던졌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큰 소리의 비난, 전혀 재미없는 농담들. 그때마다 다른 손님들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개적인 대립은 적어도 청강리 방식이 아니었다. 아무도 몰랐던 것은 박준호의 분노가 전적으로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는 마을 외곽의 창고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다. 박성민 시장과 서울의 개발업자 최영진이라는 사람이 조직한 모임이었다. 메시지는 항상 같았다.
특정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여 청강리의 특성을 보호하라는 것, 그들이 떠나고 싶게 만들어 절박한 가격에 부동산을 팔게 하고 마을의 번영을 되찾을 강변 개발의 길을 터주라는 것이었다. 이 모임들에서는 김민준의 부동산이 특별히 논의되었다.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백이 땅은 개발 계획에 필수적이었다. 그것 없이는 부티크 호텔 단지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박성민 시장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안하려 했지만 김민준은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집을 팔 생각이 없었다. 그 화요일 아침 박준호의 인내심은 마침내 한계에 달했다. 그는 전날 저녁 또 다른 창고 모임에서 개발 기한이 끝나기 전에 핵심 부동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최영진의 긴급한 강조를 들었다. 압박감이 쌓이고 있었고 김민준의 차분한 만족감은 조롱처럼 느껴졌다. 박준호는 일용직 작업화 소리를 장판 바닥에 크게 내며 일어섰다. 그는 의도적인 걸음으로 식당을 가로질렀고 그곳의 모든 시선을 끌었다. 밖에서는 대학생 전구진이 자신의 언론학 과제를 위해 진정한 시골 마을 분위기를 담으려 카메라 장비를 조절하고 있었다. 그의 렌즈는 창문을 통해 모든 것을 포착했다. 김민준은 그림자가 자신의 테이블에 드리워지자 고개를 들었다. 박준호는 그를 위협적으로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작업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비싼 시계가 손목에서 번쩍였다. 여기 아주 편안해 보이시네요. 박준호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민준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여기는 당신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닙니다. 점잖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식당은 침묵에 잠겼다. 포크질이 멈췄다. 이수진의 손이 휴대폰으로 향했다. 창가에서 아침을 먹던 소방서장 이수혁은 몸이 굳었다. 김민준은 군 복무 시절 길거리 양아치보다 훨씬 나쁜 상황들을 겪었지만 이것은 존엄성에 관한 문제였다. 그가 평생을 지켜온 나라에서 평화롭게 존재할 권리에 대한 문제였다. 그냥 커피를 마시고 있을 뿐입니다.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신이 틀린 점입니다. 박준호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게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일어난 일은 한국 전역에서 수백만 번 재생될 것이었다. 박준호는 김민준을 세게 밀쳤다. 노인 참전 용사는 뒤로 휘청이며 엉덩이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다.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그리고 박준호의 손바닥이 잔인한 힘으로 김민준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 손찌검은 정겨운 식당의 채찍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박준호의 반지가 피부를 스친 곳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완전한 침묵 그리고 혼돈. 이수진은 휴대폰을 들어 모든 것을 녹화했다. 밖에 전구진 카메라가 창문을 통해 완벽한 각도를 포착했다. 식당의 보안 시스템은 모든 것을 고화질로 기록했다. 김민준은 화끈거리는 뺨에 손을 댔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이 보이는 그대로였다. 폭행당하는 무력한 노인. 하지만 이내 그의 자세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의 어깨가 펴졌다. 72년간의 존엄성과 군사훈련이 발동한 것이다. 당신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박준호가 비웃었다. 그래, 뭘 어쩌겠다는 건데, 늙은이. 김민준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여 목록의 첫 번째 이름으로 향했다. 지은, 원장. 전화는 2번 울렸다. 한 여성의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는데 즉각적인 걱정과 함께 분명한 권위가 느껴졌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겨운 식당 안에 모든 귀가 쫑긋 세워졌다. 모든 휴대폰이 그 순간을 포착했다. 지은아. 김민준이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괜찮다. 그런데 청강리 정겨운 식당에서 좀 일이 있었다. 박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상황을 이해한 것이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누가 아버지를 다치게 했어요? 20분 안에 요원들을 보낼 수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박준호는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보였다. 소방서장 이수혁이 천천히 일어섰다.
박준호 씨, 이수혁이 조용히 말했다.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전구진의 영상은 충격, 국가정보원장의 아버지를 폭행한 남자라는 제목으로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수진의 녹화본은 정의를 요구하는 해시태그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다. 김민준의 딸 김지은은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원장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해군사관학교를 거쳐 군사정보국에서 근무했고 이후 국가정보원에서 승진하여 43세의 첫 여성 원장이 되었다.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정겨운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충격에 빠진 마을 주민들을 발견했다. 박준호는 구석 부스에 앉아 있었고 그의 이전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반면 김민준은 수사관들에게 침착하고 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단순한 폭행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김민준에 대한 공격은 청강리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협박 캠페인과 연결되어 있었다. 팔기를 거부한 부동산 소유주들은 협박 전화를 받았다. 사업체들은 갑작스러운 검사 문제에 직면했다. 가족들은 괴롭힘을 겪었다. 모든 길은 박성민 시장과 그의 개발 파트너들에게로 이어졌다. 수사를 이끌도록 배정된 김미경 특수요원은 파트너와 함께 정겨운 식당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검토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박준호는 김민준에게 다가가기 전부터 초조해 보였어요. 마치 지시를 받거나 용기를 내는 것처럼 계속 휴대폰을 힐끗거리는 것을 보세요. 48시간 이내에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박준호와 박성민 시장 측근들 간의 광범위한 통신을 보여주는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김민준 문제 처리와 개발 장애물 제거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어 있었다. 그 폭행은 계획된 것이었다. 한편 김민준은 언론의 소란 속에서도 위험 있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대부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지만 지역 뉴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는 응했다. 이것은 내 딸의 직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카메라에 대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을 그 사람의 인격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환경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압박 속에서도 그의 품위 있는 태도는 이야기가 더 빠르게 퍼지게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청강리는 작은 마을의 부패와 책임감을 촉발하는 바이럴 영상의 힘을 상징하는 전국적인 사례가 되었다. 김민준이 처음에는 몰랐던 것은 그의 폭행 사건이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의 표면만을 드러냈다는 점이었다. 박성민 시장의 아내 김선영은 몇 달 동안 남편의 회의를 비밀리에 녹음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공복에서 이익을 위해 타인의 삶을 파괴하려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을 지켜봤다. 폭행 사건 사흘밤 후 김선영은 새벽 3시에 김민준의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전체 음모를 기록한 녹음 파일이 담긴 USB 드라이브를 건넸다. 박성민과 개발업자 최영진 간의 회의, 협박 전술 논의,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차원의 공무원들에게 지불된 뇌물 증거 등이었다. 저는 냉전시대의 중앙정보부에서 일했습니다. 김선영이 김민준에게 말했다. 부패는 보면 압니다. 이건 멈춰야 합니다. 김민준은 즉시 김미경 요원에게 연락했다. 녹음 파일은 청강리의 이주민 괴롭힘이 편견이나 변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것은 체계적인 협박을 통해 소유주들을 몰아내어 가치 있는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계산된 사업 전략, 즉 계략이었다.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청강리가 5개 주에 걸친 네트워크의 한 지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골 마을들은 개발 프로젝트로 위장한 정교한 사기 작전의 표적이 되었다.
이 계획들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해 불특정 범죄 기업의 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었다. 박성민 시장은 자신에 대한 증거의 범위를 깨닫고 서재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다. 그의 죽음은 수사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2주 이내에 검사들은 지역 전역의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무원 및 기업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47명을 체포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박준호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자신의 실수의 심각성에 고뇌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전쟁 영웅을 폭행했다. 현실은 그가 청강리의 유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직 이익만을 위한 범죄 음모의 졸개였다는 것이었다. 폭행 사건 6주 후 박준호는 김민준과의 만남을 요청했다. 국가정보원 요원들은 보안이 철저한 장소에서 그 만남을 주선했고 두 남자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박준호가 거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변호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요. 김민준은 말없이 들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준호가 계속했다. 모든 것이요. 두려움과 조작이 저를 순진한 사람을 해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작당했습니다.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부패는 고귀한 목적을 가장하여 작동합니다. 저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입니다. 박준호가 말했다. 선처를 바라서는 아닙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도 거부할 것입니다. 청강리로 돌아와 다음에 올 어떤 것이든 마주할 겁니다. 김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속죄는 결과를 감당하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적극적인 회복을 요구합니다. 바이럴 영상이 청강리를 전국적인 관심사로 만든 지 3개월 후 마을은 특별 선거를 치렀다. 폭행을 녹화했던 여종업원 이수진은 투명성과 포용적 거버넌스를 내세워 시장에 출마했다. 그녀는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그녀의 첫 공식 행보는 김민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감시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마을은 강변공원에서 화합의 모임을 가졌다. 주민들은 한때 물 수 없을 것 같았던 분열을 넘어 음식과 대화를 나눴다. 박준호도 참석하여 박성민 시장 재임 기간 동안 표적이 되었던 주민들의 집을 수리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저축을 사용하여 지역사회 복원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준호가 말을 마치자 김민준은 일어나 의도적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모든 시선이 그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회복을 위한 당신의 노력은 잘 알고 있으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민준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박준호는 짧고 형식적이지만 상징적으로 강력한 악수를 받아들였다. 청강리는 보복 대신 화합을 선택하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김민준은 자신의 부동산에서 강변에 가장 멋진 경치를 제공하는 전망대에 서 있었다. 개발업자들이 탐냈던 풍경, 그리고 의도치 않게 그를 음모의 중심에 놓이게 했던 땅이었다. 소방서장 이수혁이 그와 합류하여 다정한 침묵 속에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아름다운 저녁이네요, 어르신. 정말 그렇습니다. 김민준이 대답했다. 경호팀을 조직했던 참전용사들은 이제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리, 청소년 멘토링 같은 것들 말입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다. 좋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명을 찾았군요. 그럼 어르신은요? 여기서 새로운 사명을 찾으셨습니까? 청강리에서? 김민준은 그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사명은 아니지만 분명 제가 필요했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깊어가는 황혼 속에서 김민준은 카디건에 달린 보훈회 배지를 만졌다. 그는 청강리에서 조용한 은퇴를 추구했지만 삶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싸움은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직 협박을 거부하고 불의에 맞서 굳건히 서고 편리함보다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질 용기만을 요구한다는 것을. 청강리 위에 별들이 나타나자 김민주는 자신을 찾아온 예상치 못한 마지막 사명에 평화롭게 집으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전사의 사명이 아니라 시민의 사명이었다. 그가 평생을 봉사했던 나라에 똑같이 중요한 사명이었다. 그는 현관 계단을 올라 아래 강물에 비치는 마을의 불빛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결국 명예와 정의가 승리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그를 지키기 위해 치러진 희생에 합당한 가치를 지키려면 당연히 그래야 할 일이었다.